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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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의원님은 지난주와 달리 여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들어와서 네. 출발은 야당이었는데 네. 1년 만에 여당 의원이 돼서요.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도 지난주 바쁘셨죠? 한민수 의원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었으니까 예. 저희들이 좀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 기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잘 좀 해주시기를 예, 대통령께서도 그럼. 잘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에 다들 바쁘셨던 것 같아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 수석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선을 관통하는 메시지. 일단 제 주변에 네. 저도 이제 기자 출신 언론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보수적인 분들도 지금까지 인선 놓고 호평이 많습니다.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안 믿는 표정이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정무수석이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죠. 기자 때부터 뵀고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저 흐르는 배경은 정말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선의 최고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 그리고 유능함 그리고 저기에 저 세 분의 인선에는 또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합 통합의 메시지가 전 충분히 담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수통 수석도 이규현 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언론인으로서도 인정하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는 참모 인선입니다마는 정말 국민 누가 봐도 절대 다수가 잘된 인선이다 이런 평가를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되신 정 의원님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인수위가 없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인사에 대한 일정 부분 존중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인하고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을 많이 공유했던 분들이 옆에서 같이 정치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수석급 인사를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우상호 우리 전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우상호 우리 그 정무수석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2022년에 한국교총회장 취임식을 할 때 비상대책위원장님으로서 직접 교총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셔서 저에게 축하를 해주셨던 또 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를 보면 어떤 계파에 이렇게 속해서 그런 좌장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 정치 경험이 굉장히 크신데도 불구하고 좀 균형감을 가지시고 소통을 잘 하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우상호 우리 신임 정무수석께서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들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그 오광수 변호사를 좀 말씀드리면 그 좀 약간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반대 얘기 좀 나왔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뭐 상황을 설명하셨다 하니까 제가 볼 때도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검찰 개혁을 잘 해줄 것이라 생각해서 검찰총장으로 맡겼는데 오히려 그 좀 다른 그런 행동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또 우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검찰 특수통이고 검찰 내부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검찰이 자기 식구들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아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저분의 그 어떤 마음을 잘 읽고 검찰개혁 이런 부분을 할 거라고 기대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일단 단언컨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은 이거는 지상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뤄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 때 그 검찰에 의한 검찰권이 남용되고 기소권이 남용됐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향됐고 수사 저런 검찰이 없었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책임과 함께 저는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을 잘 아는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갔기 때문에 검찰 논리에 휘둘릴 거다. 저는 기우일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우리 대통령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본인이 이미 뭐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오광수 수석의 검찰계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다. 그건 분명히 팩트일 겁니다. 확인된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은 그 행정부 내에서 어떤 조율 같은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국회에서 법으로 다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제1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검찰 개혁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뭐 사법 개혁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충분히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민정수석이 거기에 맞는 또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럼요. 네. 예, 기웁니다. 또 한 사람 헌법재판관 후보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을 네.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라서 야당에서는 이거 괜찮은가? 보훈 인사 아닌가? 사법보험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딱 그 이제 야당의 비판을 듣고 국민의힘의 비판을 듣고 처음 느낀 거는 그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판결 전에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문영배 헌재 재판소 대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조롱을 했습니까? 저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요. 무슨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치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길거리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문영배 헌재 재판관 대행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매듭을 잘 지어줬잖아요. 저는 지금은 보수도 칭송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지목을 할지 지명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그런 식의 어떤 또 당시에도 문대행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 대표와의 무슨 사법연수원 동기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뭐 사실로 아닌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느낌은 야당이 이것도 정치적으로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가 이해충돌 뭐 여지를 따지던데 저는 그건 선뜻 잘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금지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금지를 했음에도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그건 소지가 되면 맞지 마라 이런 규정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헌재 재판관으로서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분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죠?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의 관계자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공격을 할 때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해충돌이랄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에서 아주 엄밀히 따집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리고 표결을 합니다. 표결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인사청문회 과정들 만약 저분이 지명이 된다고 한다면요 과정들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변호인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조력을 받을 변호인 조력받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정권 시절에 하도 많은 사법적인 어떤 가혹하게 조사가 되고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기피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정적 제거를 하려고 덤벼드니까 일반 변호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 로펌에서는 아예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뭐 참 구해가지고 어렵게 활동하신 분들인데 저분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야당 대표 시절에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게 과연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예, 아까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해충돌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하되거나 제외되거나 제대로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이라 하는데 일단 우리 그 이성애 변호사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그 재판을 맡고 있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나 우리 야당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죠. 특히 지금은 그 대통령께서 인사를 통해서 통합을 보여주셔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말씀으로는 통합을 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다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에. 좋습니다. 뭐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다? 그런 명분으로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바라볼 때는 정말 통합을 생각하신다면 뭔가 좀 시간이나 속도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지금 여러 가지 이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나름은 좀 지켜보고 존중도 하지만 이성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대통령이 지금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 국회 표결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더 신중하게 더 귀를 기울이면서 또 내가 지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제하고 또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로 통합과 이런 어떤 정치를 잘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국무총리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많은 수석들 임명하고 있는 데서 국민의힘이 크게 지금 거론한 사람 있나요? 지금 이성애 변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치 공세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그 논리가 어느 정도는 야당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새 정부 출범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 의원님 보실 때는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안 하는 게 통합의 그렇죠. 측면에서는 더 국민 낫지 않냐 논법에 이렇게 맞다고 말씀을 보죠. 하고 계신데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최종 결정된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과정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정이 네. 저는 된다 하더라도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볼 때 저는 이승엽 변호사가 글쎄요 그렇게 이해 충돌을 걱정할 정도로 자격이 없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소임이랄지 그런 헌법에 관한 가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다뤄지면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 다 임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위 공직자의 인척 관계에 있는 분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번에 헌재 판결할 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만장일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좀 너무 한 개인의 어떤 인연이랄지 이런 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명되는 거 보시고 또 얘기하시죠. 네, 지금은 후보군에 들어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 절차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경호처의 고위급 간부인 본부장 5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경호처에 대한 혁신을 예고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12.3 위헌적인 불법적인 계엄 이후에 내란의 과정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남종 관저에 숨었죠. 나오지 않겠다 하면서 정말 적법한 체포영장
이런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을 막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총기 사용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경호처 이 경호관들이 다 공직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지키고 그걸 최선의 의무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마치 정말로 좀 전에 강유정 대변인 표현한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사병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호처장, 이제 차장, 처장 이분들이 수사받는 과정 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비아폰 기록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저는 새 정부가 당연히 대기 발령을 내는 게 맞고요. 저 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부분들 저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져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개의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 특검들은 당연히 해야 될 특검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검에 맡기지 않고 지금의 검찰에 수사하라고 했으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정성 논란을 또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 맡긴 거고 이렇게 인력이나 많이 한 거는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빨리 올해 안에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 통합이나 정말 밝혀질 건 밝혀지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거기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도 그 범주에 그 원칙에 맞다. 저는 경호처는 이번에 장기적으로 저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 의원님은 경호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런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체포영장, 서부지법에서 그때 발부했던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막았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비아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한 지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우리 많은 문제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계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으로 계엄에 관련된 부분을 옹호하는 분이 있다면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당이 가장 힘든 것은 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아직까지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분이 이제는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경호처는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데서 모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 경호실을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은 아닙니다. 신분이 뭐죠?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저런 조치가 저는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한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수행했던 사람들, 군인이라든지 경찰, 뭐 경호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본인은 정말 가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이 명령 체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됐던 분들에 대한 부분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죠? 저는 그때 우리 정말 군에서도 별을 달고 이런 영광을 누리고 참 가족의 자랑이었던 분들이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명예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어떤 보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에 대한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가리고 조치도 하고 하시되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히셨죠. 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상을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뭐 사령관들의 지시를 뭐 헌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정말 우리 성숙한 민주 시민들과 그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을 저지했다. 이런 헌재 판시도 있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리고 저항한 분들은 정말 평가를 하고 어찌면 공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을 줄 필요가 있으면 상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그 우려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 지금 대통령실이 말한 저 본부장 5명은 저는 수사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성훈
처장입니까? 차장이 차장. 그렇게 예. 차장이 불법적으로 좀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합니까? 할 때 그 바로 밑에 있던 본부장들이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 경호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면은 저런 명령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책임을 지우는 첫 조치거든요. 저분들은 다 수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의원님도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통해서 네, 그걸 철저히 가려야 그건 된다. 인정하고요. 네, 그럼. 이런 말씀이신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함의소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같은 생각합니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3대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 의원님. 그러면 앞서서 이제 두 분 다 3대 특검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특검의 성패, 뭐에 달렸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지금 투여가 되고요.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170일까지 지금 뭐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당장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그죠?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 통합이라는 우리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려야죠. 예, 정말 그 위헌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 또는 같이 뭐 모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특검이라는 게 이제 인지된 사건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된다든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지금 그 어떤 계엄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때 우리 의원들의 행적을 잘 모릅니다. 예,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달려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말 그 단독방에서도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범위들이 조금 넓어지고 커져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큰 내상을 입는다거나 또는 너무 큰 타격을 입어서 당의 어떤 존립이 쉽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 뭐 보복정치 이런 정도의 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행정권과 지금 입법권이 다 지금 민주당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은 가리고 책임은 묻되 또 명확하게 선을 꺼서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친 그런 수사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도록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에서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특검이 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과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 특검입니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 특검에 대해서 할 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한두 번 됐습니까? 몇 번씩 폐기된지 아시죠? 이 특검들이 국회에서 거부권을 써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폐기시킨 특검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할 자격 없다고 봐요. 이걸 안 밝히고 대한민국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안 밝히고 은폐하고 김건희 여사 거 숨기고 축소하고 최혜병 숨기고 그러다가 정권이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마지막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 다 수고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제거하려고. 그래서 정권 바뀐 겁니다. 돼야지요. 저는 그리고 뭐 숫자가 검사들 뭐 100명이 넘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최대한 우리 당은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요. 저는 세 가지 특검이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누가 됐든 정말 그건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내란에 가담된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아야죠. 이건 역사적인 겁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겪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번 이런 내란은 제대로 정리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만 저는 사면 복권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히 처벌을 받아야 되만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어떠한 정권이 나오더라도 아 저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민주주의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야. 이게 딱 박히게 돼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절대 이거는 국민 통합과 무슨 뭐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 그런 게 아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 의원님도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그러시죠. 계속 말씀을 같은 하고 입장이고요.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뭐 한민수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국민의힘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말까지 하셨고, 그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강하게 진언했던 분이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노력들이 사실상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대통령과 함께 그런 권력을 함께 누렸던 분들의 힘에 의해서 눌려진 것이죠, 그죠? 그리고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비상계엄을 위급하다고 달려들어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서야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이 당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 당이 계엄 5당이 아닌 것을 18명의 의원들이 투표로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살아있는 정치를 생각을 가졌던 상식을 가졌던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날 본회의장에 계셨던 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정 의원님. 예. 그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도 뭐 특혜 의혹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예. 지난 주말에 다녀와서 사진을 여러 장 올렸는데 그 안에 조그만한 수영장이 지금 논란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지난번 파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고 뭐 일주일 사이에 쓴 물의 양이 뭐 100톤, 200톤이 넘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물을 썼을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지금 저 사진 보면은 저게 사람이 수영하는 수영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했다는 주장도 저는 뭐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문제는 저도 뭐 그 강아지가 집에 있어요. 저도 애견인입니다. 또 이뻐하고 우리 고양이도 있고 한데 다 이뻐하고 목욕도 시킬 수 있고 수영도 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국민들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일전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 캣타워라고 하나요?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무슨 5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진짜 그 청와대를 안 가겠다. 그리고 용산으로 와가지고 그 수많은 관저나 또 그 집무실, 이전 관련된 수의 계약들, 공사 계약들 투명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야당 시절에 감사원 감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밝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밖에 나가면 지금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이 다 세금 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그분들 세금으로 대통령이든 저희들 같은 사람도 다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혈세를 저렇게 썼다? 뭐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저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지 몰라도 저기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확인된 사항은 아니죠. 네. 의혹인데. 의혹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들은 다양한 어떤 경우에 또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제에서 이렇게 수영장, 애완경 수영장 의혹 이런 부분들의 뉴스는 앞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정도의 지금 일도 물론 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이라면은 너무나 지금 밝혀질 일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뉴스가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죠. 실제 사실 이랬다면은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이란 자리, 영분이란 자리에서 있었던 하나하나 일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일조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기 때문에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하잖아요. 취임 11일 만이거든요. 네. 지금 내각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듯할 것 같기는 한데 정상외교가 저희가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또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6개월 동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실상 네.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G7
정말 전 세계 가장 큰 선진국이다 유력한 파워 국가들인데 전 대통령 가셔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격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완벽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폭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 모습 자체가 격을 높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보니까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유성락 안보실장 외에는 스텝도 잘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전 정권에 지금 외무장관이 계시고 외교장관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전 대통령과 지난주부터 내일도 또 국무회의를 길게 잡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근데 그런 토론과 실제 논의를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워낙에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기 나가서도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좀 농담입니다만 바이든 날리면 같은 그런 실수도 없을 거다 이런 말씀드려서 가셔서 저는 정말 취임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정상회의 가시는 대통령이신데 성과도 내시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거든요. 지난 대선 때부터도 준비했고 이런 게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네.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취임하신 지가 이제 오늘도 일주일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신다는 것은 저도 일단 뭐 응원드리고 싶고요. 가서 정말 이게 국가적 신뢰 회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위헌적 비상계엄이 일어날 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기치가 그죠? 우리 헌법 가치로 있는 나라인데 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6개월 가까이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이런 지금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G7에 있는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이 빠르게 일어났고 또 우리 국민의 선거로 인해서 또 대통령을 뽑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국민들이나 다 정치권이 받아들였고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그 실용 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우리 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세라든지 통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위분담이라든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예측 불가능의 좀 어떤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가셔가지고 만나는 정상들과 신뢰를 쌓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저 G7 정상회의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다 종식을 시키고 내란도 이겨내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 자리에 딱 등단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평가들 많이 하고 또 가셔서 전체 정상회의도 하면서 또 개별적인 정상회의도 이뤄질 거거든요. 그때 또 정말로 정상들 간에 친밀감도 쌓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대통령한테야 지금 준비가 이렇게 신정 붙들고 일주일도 안 됐고 다음 주에 가셔도 진짜 보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뭐 다음 주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거의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인 12일에 쟁점 법안 다 통과시킬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뭐 다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많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 헌법 84조와 관련돼 있는 형사소송법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뭐 저도 방송 전에 네, 공교롭게도 법원에서, 고법에서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고법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맞지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하셨던 이석연 전 처장도 소추라는 거는 기소와 재판을 다 포함하는 거다. 왜 기소를 하겠느냐? 재판을 안 할 거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 때 5월 1일 날 뭐 지나고 보면요. 그때 대법원 조의대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할 때 사실 이런 판단을 할 거라고 봤었습니다. 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상한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논란이 크게 일었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뭐 오늘 고법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과 다른 당들은 이번에 12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은 형사소송 관련된 거는 이게 꼭 왜 이재명 대통령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그게 다 미비한 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완결성을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은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은 또 절치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좀 이제 논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네. 12일에 본회의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봐야 것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같은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 오늘 오전에 판결을 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일단 연기를 한다고 했고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 뭐 어느 정도의 그 논란은 좀 해소가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아쉽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 84조를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경우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그 소추의 개념을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 고법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헌법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면 이렇게 이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12일에 이 형사소송법을 이제 개정하겠다 하면 사실 이 헌법의 문제지 않습니까? 헌법의 해석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법률로 재판 중지를 시키는 것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논란은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밑에서 법률로 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84조가 논쟁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한 해석과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옳지 않느냐. 이거를 억지로 그렇게 법률로 제정해서 그렇게 해도 지금 하미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종지부를 찍고 싶다면은 이 부분은 좀 더 이런 방법보다 법을 강제로 통과시켜서 재판 중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공론회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론회장 이후에 뭐 헌재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볼 수도 있겠죠. 정의원님? 왜냐하면 정말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다면 이 국민들 중에서 이게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여론을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재판을 중지해도 좋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번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헌법 84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세밀하게 법조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 84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문제를 삼으려다 보니까 논란을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고법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입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논란의 여지마저도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정 운영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거다. 필요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일단 10일 본회의를 조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 했잖아요.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이건 정 의원님께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겠네요. 아니 친윤에서는 비대위 체제 유지하자, 친한에서는 새 지도부 뽑자 뭐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물론 친한계라는 분들이 그런 요구가 좀 있었지만 뭐 꼭 친한이 아니더라도 전당대회로 뽑자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맞아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하고 많이 좀 접촉을 하는 편인데 정말로 그 어떤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나름 자기의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친윤계를 위해서 또는 친한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게 맞기 때문에 하는 거라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내놓은 것이지
어떤 계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왜 개최해야 됩니까? 선출된 당대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저희들이 어렵고 분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는 당대표가 당을 리드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례로 가자는 그것은 논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반대 무효화 이 부분도 저희가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계속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민수 의원님께 계속 공격당하는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 강제교체 진상규명.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는데 민주정당에서 이런 분들이 책임지지 않는 선례를 남기면 이런 분들이 버젓이 정치 잘하고 앞으로 다시 뭐 공천받고 뭐 이렇게 어찌 말하면 정치 잘 되는 식으로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번에 후보 강제교체 사태는 비정상적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대선 패배 한 가지 큰 이유거든요. 지도부가 했던 그 강제교체 사태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 그 다음에 갈라졌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까지 갈라지면서 우리 안에서의 상처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퇴하면서조차도 깔끔하게 사퇴하지 않고 내가 세대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는 내가 계속 일을 한다 이래버리니까 또 오해를 사가지고 혹시 비대위원장 지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낳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의 볼 때 이게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님의 이 위원장의 5가지 요구 중에 나머지 2개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뭐 지방공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일이니까 이 3가지는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공감도 일으키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6월 3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럼 6월 30일 이후에부터 9월 초까지의 이 기간 동안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관령을 뽑느냐 본인이 계속 다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 논의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원내대표 새로 뽑잖아요. 예. 근데 새로 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상대위원장이 하고 그다음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만두면 지명할 수 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용태 위원장이 내가 전당대회까지 한 번 더 책임 있게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과연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대전제로 국민의 힘이 제1야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국회는 1당, 2당, 여당, 여야 모두가 건전한 관계를 가지고 긴장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윤석열 정권 3년 내동 저는 국민의힘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집권당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녔고 당대표가 쫓겨나도 말 못하고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계엄이 나도 계엄 반대도 제대로 못하고 탄핵에 찬성도 못하고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5대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후보 강탈, 쿠데타 진상 밝혀야죠. 이건 개혁안도 아니죠. 근데 또 미안하지만은 잘 될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원내대표를 출마하신다는 분들이 저도 논평을 대변에서 냈습니다만 그 이름만 들어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또 나오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당내에서 원내대표가 또 되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저는 당원들도 흔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원내대표 후보로 다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냈던 개혁안을 받아들일까?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저도 예.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 김재섭 의원은 또 실명까지 거론했지 않습니까? 계몽령이라 했던 분들, 계몽령을 일깨워줘서 고맙다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 관저나 이런 데 가서 앞장서서 주도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가야 될 길과 전혀 맞지 않는 길을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물러서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나름은 좀 지금 우리가 그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분, 그죠? 옹호하거나 이랬던 분들보다 자유로운 분, 그리고 조금 어찌 보면 개파색이 좀 옅은 분, 그죠? 우리가 또 뭐 개파색을 자꾸 강조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에서 좀 총선에 또 대비해 보면 수도권에서 한 10석 정도 가까이 더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또 수도권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면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쇄신안을 당연한 쇄신을 당권 싸움이라고 자꾸 호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면 다 똑같이 책임 잘못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큰 잘못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의 책임이라고 뭉뚱그려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정당한 쇄신 요구와 우리 당의 바른 말하는 그런 내용을 자꾸 당권 싸움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이 말씀을 의원총회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